메타인지론과 리더십 심화이론 5주차 비디오 2, 비디오 1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 이론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치안으로 나온 이론을 의미하는 대안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리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리더십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자 특성 이론을 대체할 이론의 대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대안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오직 승리만 하던 군대를 리더하는 용감하고 유명한 장군이 전역을 하고 화장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유능한 리더라 회사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 것으로 여겼지만 매년 적자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군이 회사를 군대식으로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 여성의 감성과 미에 대한 민감한 감각으로 감성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런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보이자 학자들은 조직에서 효과적인 지도자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직행동 이론의 발전을 이끕니다. 조직행동 이론은 개인과 조직 두 측면에서 연구되었는데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이 속한 조직의 다양성, 태도와 직무 만족, 감정과 기분, 성격과 가치, 지각, 개인적 의사결정, 동기부여와 같은 개념들이 연구되었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권력과 정치, 갈등과 협상, 조직 구조, 조직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되었습니다. 개인적 측면의 연구를 보면 예를 들어 태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도는 어느 목적물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방향을 나타냅니다. 개인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기부여, 보상 같은 활동들이 연구되었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 조직은 많은 구성원이 모인 집단으로 모순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기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인신공격이나 감정적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일중심, 목표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의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게 갈등을 잘 해결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하는 리더십으로 조직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직 구조의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흔히 기업 조직이 커지면 관리주의가 됩니다. 관리주의란 조직이 커지면서 일의 속도가 느려지고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리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만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게 되는데 유사한 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하거나 비용이 많이 나가는 조직을 없애고 특정한 업무를 외주를 주어서 아웃소싱하는 방법들이 강조됩니다. 이런 전략들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재 19쪽에 나오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구절을 잘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남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잘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리더의 비결로 잘 숙지해야 할 문장입니다. 나와 상대를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를 잘 안다는 말은 나와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최대한 잘 활용하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해야 하고 상대의 장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상대의 단점을 찾아서 공략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손자병법의 이 구절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는 손자병법을 기초로 해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안이론이 나오는 다시 학자들은 특성 이론을 재검토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탁월한 능력은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특성 이론은 그 연구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부각하여 전면에 내세우고 연구를 하면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능력자는 탁월한 형질일 수밖에 없다 여겨질 수밖에 없는 연구 결과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리더십 연구가 탁월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각의 활동을 살펴보면 후손에게 상속된 문화 지위가 역시 그 직계 자손을 유능한 인물로 만드는 후광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 나온 연구법으로 라운드 로빈 연구 설계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인물의 특성을 조사하면서 조사되는 인물들은 위계적으로 계통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둥그렇게 이름을 써놓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고 인물을 비교해서 탁월한 리더를 가려내보는 방식입니다. 즉, 연구 대상을 블라인드 처리한 연구법이죠. 연구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또한 메타 연구라고 해서 수많은 연구 결과만을 집계해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거나 광범위한 정량 분석을 통해서 리더십과 개별 특성, 이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수한 리더는 주로 외향성이다, 또는 우수한 리더는 경험을 개방하는 특성이 있다와 같은 관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교재 33쪽과 34쪽을 보면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뉴멕시코 주립대 존 호웰 교수는 몇 가지 리더십의 특성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리더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자기 주장과 인내심을 갖거나 지배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감, 성실, 사회적 능력 등이 리더의 특성이라고 연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성 유형 접근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언급된 모든 리더십 이론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문제은행에서 다룹니다. 그러니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성 유형 접근법은 특성 이론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서 리더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관점을 채택합니다. 전통적 접근에서는 개별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비해서 속성 유형 접근법은 통합된 모음이나 조합의 차이로 리더십을 설명합니다. 즉, 종전에는 지능이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개인별 비교를 해서 리더를 설명하였지만, 속성 유형 접근법은 지능, 조정, 외향성, 양심, 경험의 개방성, 일반적 자기 효능감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해서 비교 판단해서 리더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좀 더 리더에 대한 믿을 만한 설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의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스스로의 믿음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다면 특정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교재 37쪽에서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리더십 스타일 이론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리더 스타일을 분류해서 그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것은 독재적 스타일, 참여적 민주적 스타일, 방임형 스타일, 과학 관계지향 스타일, 온정주의적 리더십 스타일 등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재적 리더십 스타일 하에서 모든 의사결정력은 독재자인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독재 지도자는 부하 직원의 제안이나 창안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경영은 관리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때 성공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전체 그룹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까지 각 결정을 그가 유지하므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참여적 민주적 리더십 스타일은 그룹 구성원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천함으로써 그룹 구성원과 의사결정 능력을 공유하는 지도자로 구성됩니다. 이것을 공유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방임형 스타일. 방임형 리더십에서 의사결정은 하위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완전한 권리와 권한이 부여됩니다. 네 번째, 고압지향 리더십은 특정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리더가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고압지향적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문제 또는 목표에 대한 단계별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기한을 지키고 결과를 달성하며 목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엄격하게 보장합니다. 고압지향 리더십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긍정적 강화라는 개념입니다. 앞서서 살펴봤지만 긍정적 강화는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자극이 나타날 때 발생하며 미래의 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는 방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칭찬은 특정 직원에게 긍정적인 강화라고 가정합니다. A라는 직원은 매일 정시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의 관리자는 직원이 실제로 매일 정시 출근한 직원을 칭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자주 정시 출근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칭찬, 즉 자극은 직원이 정시에 출근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은 후 정시에 출근하는 행동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직원의 긍정적인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강화 사용은 지도자들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원하는 행동을 동기를 부여하고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공적이고 성장하는 기술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강화 이론은 연구 성과가 17%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칭찬의 사용과 같은 많은 강화 기술은 저렴하며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긍정적 강화로서 칭찬의 필요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정주의적 리더십입니다. 온정주의적 리더십 스타일은 종종 아버지같이 신뢰할 만한 리더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팀의 구조는 리더가 추종자 위에 자리한 것으로 보이는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지도자는 또한 회원들의 삶에서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지도력을 제공합니다. 종종 리더가 제시하는 엄중한 지시에 따라 멤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대부분이 부계나 또는 남자입니다. 이 리더십 스타일은 종종 러시아나 아프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사회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보여준 파파 리더십은 이에 유사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온정주의적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부장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블레이크와 머터는 1964년 관리 그리드라는 모델에서 칭찬을 강조했습니다. 긍정적 강화라는 개념은 스키너가 만들었는데 긍정적 강화는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인 자극이 나타날 때 발생하며 미래에도 그 행동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교재 40쪽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긍정적 강화는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지각이 많아 고민하다가 긍정적 강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출근 시간 9시 이전에 출근한 자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나니 그 직원은 점차 지각을 줄였고 다른 사람에게도 파급되어 지각이 근절되었다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상황적 및 우발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론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리더십 특성을 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리더에게 유일한 최적의 심리적 프로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개인이 지도자로서 행동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은 대체로 그가 활동하는 상황의 특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 리더십 스타일은 위기의식에 용인되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서 추종자들의 감성과 지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주적 리더십 스타일이 더 적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적 리더십 스타일은 그것이 제공하는 자유 정도에 대해 높이 평가되지만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이거나 곤란한 조직 문제에서 실패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론가들은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스타일을 정했으며 그것이 상황적 및 우발적 리더십 이론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른편 매트리스를 보면 고압지향과 관계지향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황적 리더십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기능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기능적 리더십 이론은 조직 또는 단위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리더의 행동을 다루는 데 특히 유용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지도자의 주된 임무는 집단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처리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그룹의 효율성과 응집력에 기했을 때 자신의 일을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리더십에 관한 문헌을 요약하면 조직의 효과를 증진시킬 때 리더가 수행하는 5가지 광범위한 기능이 관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환경 모니터링, 하위 활동 조직, 하위 직원 교육 및 코칭,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 및 그룹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통합심리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기존 이론의 장점을 포함해서 리더십의 존재 및 태도, 개발을 공공, 민간 및 개인적 리더십 등 3개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제임스 스쿨러는 과거 이론들 중 어느 것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영감을 주고 신뢰를 얻고 추종자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리더의 확실한 무엇인 지도력, 존재, 개발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이 세 가지 이론은 첫째, 공공 및 민간 리더십은 외부 또는 행동의 수준입니다. 이것들은 스콜러가 4차원 지도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차원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공유된 동기부여가 된 집단의 목적, 행동 진행 및 결과, 집단적 통일 또는 팀 정신, 개인의 선택과 동기부여. 개인 리더십은 내부 수준이며 리더십의 존재, 노하우 및 기술 향상을 향한 개인의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노하우와 기술. 둘째, 타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개발. 셋째, 심리적 자기관리.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리더십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팀의 성과를 보상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 그리고 집단은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를 따르기로 동의하는 것은 거래적 및 변혁적 리더십 이론 또는 변화 혁신을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학기 우리 강의 제목과 같죠? 사실입니다. 번스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팀의 성과를 보상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관리자에게 그룹을 이끌 기회를 제공하고 집단은 다른 것을 대신해서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리더를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생산성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하 직원을 평가, 조정 및 교육하고 예상 결과에 도달하면 효율성을 보상할 수 있는 힘이 리더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리더 구성원 교환 LMX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하위 집단, 즉 그룹 내 및 외부 집단으로 분류되는 리더 종속 관계의 유형에 중점을 둡니다. 그룹 내 집단은 더 큰 책임과 격려를 받는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리더에 의해 고려됩니다. 또한 그룹 내 구성원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더와 그룹 내 개인 간의 관계 형성은 팀 간의 또는 전체 조직 내에서 정보 조달 및 교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자 및 그룹 외부 구성원, 그룹 외부 관계는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보다 공식적입니다. 이 범죄 조건 회원은 일반적으로 리더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자원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조직의 과업을 아웃소싱 할 때 그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감성적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성적 리더십은 감정이 실린 리더십으로 리더의 기분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첫째, 계열 그룹 구성원의 기분은 지도자의 기분에서 전염되는데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둘째, 그룹의 정서적인 음색이나 정서적인 톤은 그룹 전체의 기분의 집합을 말하는데 긍정적 기분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그룹 구성원은 더 긍정적인 정서적 음색을 가집니다. 셋째, 노력의 표출과 그룹 프로세스를 보면 지도자는 분위기 표현으로 집단에 신호를 보내는데 리더의 긍정적인 분위기 표현은 목표나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며 그 결과
구성원은 이를 인지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성 이론부터 감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총 11개의 이론을 살펴봤는데 모든 이론이 나름대로 주장과 정당성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입니다. 보통 리더나 팀원들은 평상시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개인의 진가가 나타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보험 판매원 100명 중 1사분기 실적이 좋은 20명을 선발해서 유럽 시절을 포상으로 보냈다고 합시다. 주말에 연수생 20명은 파리에 가서 극장에서 오페라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장에 테러범이 난입해서 총을 쏘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보험 판매 연수 담당자는 늘 하던 대로 연수팀을 스마트폰의 카톡을 이용해서 그룹 채팅을 하여 개인별로 무사한지 체크해서 사건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저는 무사히 극장을 빠져나와 숙소에 안전히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사장에게 연수팀 전원은 무사하다고 보고하고 각 개인별 가족에게도 통보해 주었습니다. 만일 이런 위기 대응 준비를 평소에 하지 않았다면 담당자가 파리로 가서 확인하거나 일일이 개별 확인 전화를 했어야 할 겁니다. 위기가 발생하여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십에 있어서도 모든 목표는 첫째로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목표 달성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리더가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 환경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출장 시, 호텔에서 숙박 시 첫 번째 할 일은 화재나 지진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생존 수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래나 계약 체결 시 상중하 3단계로 시나리오를 마련하거나 그에 대응하는 A안, B안, C안 등 대처안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능적인 리더십이 유형은 없으므로 환경과 상황에 맞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리더십 특성을 조직의 목표와 잘 매칭해서 해나가는 창의적인 리더십 구현이 필요함을 오늘 수업에 주는 교훈임을 보았습니다. 앞에 강의를 개관하고 요약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1980년 이전의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은 특성 이론, 행동 이론 및 상황 이론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자 이론들의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로 대두된 현재 리더십 이론은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적 리더십 이론으로 리더가 아닌 조직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이론입니다. 다음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문제에 수록했는데 문제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긍정적 강화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긍정적 강화에 대해서 교재 40쪽에 나와 있죠. 1번 스키너가 주장했고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미래 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 3번 긍정적 강화 이론은 연구 성과를 17% 증가시켰다. 4번 칭찬과 같은 강화 기술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든다. 4번은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비용이 덜 든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문제 2번 메타인지에서 가라앉는 드라마를 알맞게 작성한 것은 메타인지는 나의 사고나 학습 과정을 제3자적 지위에서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른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재반 과정을 말합니다. 모니터링 통제 2번이 답입니다. 문제 3번 인디언의 아파치족의 후임 추장을 뽑는 선거에서 이번 강의 첫 시간에 한번 검토를 했었죠.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위 인디언 회의에서 몇 번째 사람이 추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1번 첫 번째 사람 증거물을 가져왔으니까 2번 두 번째 사람 풀이 사는 생태 환경을 파악했으니까 3번 세 번째 사람 더 넓은 곳을 보는 그릇이 큰 사람이므로 4번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문제죠. 꿈을 보여주는 큰 그릇 가진 사람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4번 지도력은 개발되지 않고 유전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의 특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 관계 깊은 것은 1번 특성이론, 2번 대안이론,
3번 속성 유형 이론, 4번 상황 및 우발적 이론.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 즉 유전적 상속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특성 이론이죠. 1번입니다. 이제 5번. 다음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위기 시에는 권위적 리더십을, 평상시에는 민주적 리더십을 택하는 것이 상황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2번 1980년 이전의 전통적 리더십은 구성원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현대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 말은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부분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핵심 정리를 합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 모니터링과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리더십 심화 이론의 특성 이론 등 11가지 현대 이론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리더십 연구의 두드러진 변화는 1980년 이전의 전통적 리더십은 리더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현대적 리더십 이론은 구성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매주 과제로 나오는 간단한 퀴즈나 복수 문제로 나오는 문제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정성들여 익혀서 숙지해주면 유익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